자, 3장 유조 관리입니다. 유조 관리는 다른 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새끼들이 초기 단계에 불편함을 덜 겪고 건강하게 위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온도와 습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온도는 부화한 직후에는 37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상당히 높은 온도죠. 조류는 체온이 저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갓 태어난 새끼는 아무런 이 보온 능력이 없기 때문에 37도 정도를 유지하는 게 맞고, 그 다음부터는 천천히 1, 2도씩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 이제 생후 5일에서 9일 정도 되면 35도 정도를 마치고, 잔털이 이제 몸에 다 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때는 33도 최소한의 보호 능력이 생기니까, 더 나아가서 이제 깃털이 완전히 난 다음에는 26도 정도만 해도 충분한데, 저희가 겨울에는 오히려 문제가 안 되는데 여름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아침 최저 기온이 산간 지역은 10도 이하까지 떨어지고, 도시를 할지라도 10도 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별도의 가온 시설이 없으면, 히팅 시설이 없으면 집안 내부의 온도도 10도 중반 정도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럼 얼어 죽게 됩니다. 이 0도 이하라서 얼어 죽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정상 체온을 조정할 수 없으면, 유지할 수 없으면, 그럼 이제 저체온증이 빠져서 결국은 얼어 죽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주의하시고, 체온을 저희가 직접 체크하는 게 물론 가장 좋지만 체온 체크도 쉽지 않은데, 제일 좋은 거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더운지 추운지를 판단하는 행동을 보시면 됩니다. 앵무새, 새끼 앵무새의 행동을 보면 얘가 덥다고 느끼는지 춥다고 느끼는지 불편하다고 느끼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추우면 몸이 이렇게 웅크러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더우면 하고 이렇게 늘어집니다. 날개를 이렇게 펼치고. 그거를 갖다가 어떤 기본적인 그 판단의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다만 아주 어릴 때는 그조차도 어려우니까 이 방금 말씀드렸던 지침들을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습도 중요합니다. 습도는 너무 높으면 이제 아스페르질러스라고 해가지고, 또는 아스페르길러스라고도 합니다. 뭐 어떻게 일건 관계는 없고, 아스페르길러스라고 하는 곰팡이성 질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폐사하게 됩니다. 곰팡이라고 하는 것이 포자를 통해서 퍼져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다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 곰팡이가 있습니다. 근데 면역력이 약하거나 없는 새끼들, 그리고 습도가 높으면 곰팡이가 자랄 수 있는 최적의 요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습도는 너무 높지 않도록 70% 이상 가지 않는 게 목표라고 보시면 되고, 동시에 너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호흡기라든지 기타 점막들이 말라버려서 면역체계가 또 망가집니다. 그래서 40%에서 55% 정도 사이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고, 40% 이하로 떨어지면 절대로 안 되고, 70% 이상으로 올라가면 절대로 안 된다. 물론 절대로 안 된다는 게 일시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장기간에 걸쳐서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건 이제 죽음에 가까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조명은 완전히 밝은 그 백색광보다는 노르스름한 백열등 색깔이 조금 더 눈에 부드럽다라고 말씀드리고, 특히 새들이 있는 공간은 너무 강한 빛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밤이 되면 반드시 불을 꺼줘야 됩니다. 실제로 새들은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새끼 새들은 원래는 둥지 안에 있기 때문에 햇빛이 거의 안 들어갑니다. 근데 너무 햇빛이 강하게 들어가면 불편하고 경우에 따라서 시력에 부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베딩 이제 들어가는데, 베딩은 가장 좋은 거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알통 내에서 어미가 기를 때는 아스펜 베딩에다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큰 바크를 집어넣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 육추실 내에서 널서리 안에서 할 때에는 좀 부드러운, 너무 부드러운 발이 엉겨버리니까 적당히 부드러운 키친타올을 사용하시고, 아까 보신 것처럼, 또는 이제 먹는 경우를 대비해서 옥수수로 만들어진 실험실용 베딩이 있습니다. 모든 게 실험실 수준 걸 써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새들이 한참 이제 짓고 있습니다. 발정기라서. 그냥 파쇄목을 가지고 만든 연료용 베딩은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왜? 거기에는 온갖 잔물질이 다 들어가 있고, 먹었을 때 그것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게 이제 거칠다 보니까 거친 조작들이 있고, 심지어 쇠 조각도 있습니다. 그 안에 가끔 가는 과정에서 들어간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서, 반드시 실험실용으로 사용되는 옥수수 베딩이나 아스펜 베딩, 그리고 키친타올을 사용하시고, 옥수수 베딩이나 아스펜 베딩을 쓰실 때에는 발이 이렇게 밀려서 스플레이드 레그 방식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소독, 매일은 어려울지라도 2, 3일에 한 번씩은 이 통 자체를 갈아주셔야 되고, 전체 공간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부르더도 3, 4일에 한 번씩 청소하고 소독해 주셔야 파티클들, 특히 이제 애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날개에 깃털을 싸고 있던 깍지가 벗겨지면서 그 깍지가 부서져가지고 막 날아다니는데, 그게 호흡기로 들어가나 눈으로 들어가면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니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십시오.
자, 이제 핸드 피딩 가장 중요한 부분들 이제 시작됩니다. 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들부터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면 무슨 이야기인지 알게 될 겁니다. 자, 부화한 첫날 밥을 먹여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당연히 먹여야죠. 부화했으니까 배가 고프겠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에그 요크, 즉 난황이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 뱃속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비춰보면 노랗게 보입니다. 그게 있는 상태에서는 먹이를 주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왜? 먹이를 주게 되면 난황의 흡수 속도가 떨어지고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난황이 부패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덩어리다 보니까 너무 오랜 시간 그렇게 놔두는 게 좋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릭 조던하고 하워드 보레는 적게는 24시간, 많게는 48시간 동안 아예 무언만, 그냥 이제 전해질 성분이 들어있는 물만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수분만 충분히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각에서는 한 5% 정도의 농도로 맞춘 아주 묽은 포뮬러를 주어도 관계없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뭐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논문의 결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24시간 또는 심하게 디하이드레이티드 즉 이제 탈수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대 48시간까지 저 이제 교재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방식으로 이제 수분 섭취만 하거나 또는 이제 아주 옅은 한 5% 정도의 그 포뮬러 농도로 물 1에 이제 물 100에 포뮬러 5 정도 20대 1 정도 비율로 먹여도 된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되고 단 양쪽 다 그 핵심은 뭐냐 하면 난황이 빨리 흡수될 수 있도록 해야지 난황 흡수가 늦어지면 폐사할 수 있다는 점. 농도와 간격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데 농도와 간격은 농도는 일단 그 제품의 뒤에 보면 제품에 상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각각의 제품별로. 그건 뭐 정해진 농도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기에는 묽고 뒤로 가면서 점점 돼진다라고 보면 되고 초기에는 아주 묽을 때는 데이 1, 데이 2 같은 경우에는 야채 주스 정도 또는 완전한 물 형태이고 점점 야채 주스 정도로 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야채 가른 주스 간게 들어간 펄프가 들어가 있는 주스, 그러니까 미음, 그다음에 야채를 가른 주스, 그다음에 미음, 그리고는 죽 정도까지 가면 되고 죽 이상 가지는 않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간 피딩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밤에 어미새가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는지 안 주는지 잘 보시면 돼요. 못 주지요? 왜 못 줍니까? 네, 앵무새는 이제 제가 아는 한 거의 모든 앵무새는 별도의 크롬 밀크가 나오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이제 구유라고 하죠. 구유 비둘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핀치류 계통들 소프트 빌들은 이 이제 어미의 소낭 쪽에서 어떤 즙이 나옵니다. 즙액 같은 게 나와서 그것을 토해서 먹이게 되는데 먹이가 없더라도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앵무류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먹고 그것을 반쯤 소화해서 먹이게 되는데 먹이를 다 먹어버렸으면 토할 게 없는 거죠. 네. 그럼 밤 사이에는 배가 쏙 비어버리니까 얘네가 소화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그러면 새끼에게 먹을 게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적게는 5시에서 많게는 7, 8시간씩 굶습니다.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야생에서도 그렇습니다. 물론 그거를 한다라고 하면은 성장률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종의 선택 문제이지 머스트 뭐 2시간 그걸 밤새고 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네, 바보짓입니다.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별로 얻을 건 없고 여러분 삶이 축납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자료를 가지고. 요거는 이제 퀘이커를 실제로 피딩하는 이제 스케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왼쪽에 에이지, 태어나서부터 날짜, 0일부터 4일, 5일에서 8일, 9일에서 20일, 20일에서 40일, 40일에서 60일, 60일 이제 위닝하게 되는 거죠, 거의. 그다음에 체중이 쭉 이렇게 그램 단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한 번 먹이는 per feeding, 한 번 피딩을 할 때 먹이는 양은 이렇습니다. 이런 형태의 이제 그 숫자가 적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확인이 매우 어렵겠죠. 그리고 더 가서 이제 포뮬러 대 이 비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는 1파트 포뮬러, 3파트 워터 1대3 비율로 시작해가지고 쭉 이거는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브리더, 각각의 연구자별로 주장하는 바가 다 다른 여러분이 맞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해보고서 여러분 상황에 맞게 그다음에 여러분이 주로 사육하는 종에 맞게 하시면 되고 그걸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 나가시면 되는 거죠. 자, 피딩 타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새벽에도 먹이고 있나요? 자, 볼까요?
새벽 3시, 6시, 8시, 10시, 12시, 낮 2시, 4시, 6시, 8시, 10시, 새벽 2시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여기는 지금 밤잠을 설치면서 먹이고 있네요. 요 사례에서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10시까지 먹이시고 그 다음에 6시에 먹이시면 충분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요거를 그대로 100% 따를 필요는 없고 참고용이고, 다시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할 때에는 뭐 기력이 남아도시면 다 하셔도 되고요. 지금 요거하고 요거는 생략해도 됩니다. 또는 예를 더 늦게 해서 12시까지 먹이고 아침 새벽 5시, 또는 밤 10시까지 먹이고 새벽 4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5시간 정도 공복으로 두는 것이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또 다른 스케줄이에요. 또 다른 피딩 스케줄이고, 여기는 어떻게 있습니까? 피딩 타임이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로 돼 있죠. 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사람마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시면 되고, 지금 이를테면 밤 10시부터 22시부터 07시까지 거의 9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먹였습니다. 그래도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네, 태어난 직후부터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또 이제 시크니스가 다르죠. 여기는 시크니스가 5%입니다. 아까는 1대3, 즉 30% 수준이었었는데 여기는 5%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범주를 되게 넓게, 요거 이제 오타입니다. 775. 이러한 범주 상황을 봐가면서, 그 다음에 성장하는 단계에 따라서 보시면 압니다. 이게 다 없어졌다. 이만큼을 먹였는데 이게 다 비었다. 그럼 그때 먹이면 됩니다. 근데 이만큼을 먹였는데 다 안 비었어. 그럼 먹이면 안 돼요. 그게 핵심입니다. 정해진 법칙이 있다기보다 상황에 맞게. 어떤 날은 저희가 밥 한 공기 먹었는데 배부르고, 어떤 날은 밥 2공기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상황을 보고 해야지 무조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관찰하시고. 중요한 건 저희가 이제 먹일 때 새가 있으면 우리가 새를 마주 보겠죠. 부리가 있는 상태에서 새를 마주 보게 되는데, 무엇으로 주건, 만약에 그 숟가락으로 준다면 어디로 주건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실린지 피딩을 하거나, 또는 심지어 튜브 피딩을 한다. 튜브 피딩은 제가 가급적이면 이 단계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실린지 피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실린지 피딩의 방식은, 이게 불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셉니다. 제가 세고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은 피딩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새의 왼쪽에서 새의 오른쪽으로 피딩 실린지 끝을 이렇게 대야 됩니다. 반대로 되면 안 되냐? 왜? 문제가 생깁니다. 왜? 이쪽에는 기도가 있고 이쪽에 식도가 있는데 저희는 식도 근처에 놔줘야지, 잘못하면 기도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통의 경우는 한 손으로 잡고 벌려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잡고 요 검지로 벌려서 요 속에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살짝 끼고 넣게 되고, 가끔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게 막혀가지고 칵칵 하다가 꼭 꾸꾸라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부리에다 입을 대고 일단은 한번 쪽 빨아내서 안에 있는 내용물들, 이물질을 다 입으로 뱉어내고, 그 다음에 한번 후 인공호흡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천천히, 급하게 하지 마세요. 천천히 항상. 자, 이제 크롭 이제 이 소낭의 해부학적 구조를 조금 더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게 앵무새면, 앵무새의 입장에서 앵무새의 오른쪽, 그러니까 앵무새의 입장에서 앵무새의 왼쪽입니다. 항상 새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헷갈리시니까 새 중심으로, 새의 부리 왼쪽에는 트라케아, 즉 기관이 있습니다. 기관지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 새의 오른쪽에는 뭐가 있다? 식도가 있고, 그 식도가 이런 식으로 크롭하고 이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이제 많이 발생하는 게 어떤 거냐 하면, 크롭이 과도하게 확장되거나, 또는 크롭에 제가 실린지를 집어넣어 이제 피딩 니드를 집어넣어가지고 하다가 찢어버리거나, 또는 너무 뜨거운 거를 먹여서 타버리는 크롭번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늘어지게 되면 저희가 여기 있는 음식물이 다음 단계인 위장관의 다음 단계에 위치한 선 위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제 발효가 되고 시큼한 냄새가 나면서 한마디로 썩게 됩니다.
네, 일종의 이제 식체가 되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이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네, 이 이제 글로티스 이제 앵무새의 부리를 벌려보면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요거 이제 쇳바닥이고 요 글로티스라고 하는 건 성문입니다. 그리고 트라케아 즉 기관이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에소파구스 즉 식도가 이쪽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방식으로 네, 그림을 저기다 제가 한번 그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실린지를 집어넣을 때에는 이렇게 네, 실린지의 끝이 이렇게 위치해야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해부학적 구조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지금 요거는 네, 뭐 코 하나라고 하기도 초 하나라고 하기도 했는데 이거는 이제 후비공이라고 해서 이 위쪽하고 연결되는 코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벌려 보시면 이런 게 보일 거예요. 약간 징그럽게 생긴.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네, 에소파구스라고 해가지고 식도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 텅이 있고 여기 이제 불이고 쇳바닥이 있고 그다음에 이쪽엔 기관으로 들어가는 곳이 자 지금 보시면 이게 이렇게 잘라져 가지고 위쪽 윗뿌리하고 아랫뿌리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에 식도 이쪽에 기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정면에서 봤을 때 새의 정면입니다. 새 입장에서 오른쪽에 뭐가 있다? 네, 에소파구스 즉 식도 더 나아가서 그것이 소낭하고 연결되고 요거는 성문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재밌죠? 네. 자료가 잘 나와 있는 거를 제가 어렵게 찾아서 그걸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을 씁니다. 초기 단계에 뭐 이런 니드를 소형 1mm짜리 실린지를 쓰기도 하고, 이런 형태의 실린지를 쓰기도 하고, 또는 이런 파이펫, 일회용 파이펫을 쓰기도 합니다. 항상 핵심은 뭡니까? 위에서 봤을 때 제가 계속 강조드립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 끝까지 꼭 가야 되는 거 아니면 방향이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넣진 마세요. 이게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찢어집니다. 이거 잘못하면. 이 끝에가 단단하기 때문에 워낙 이 해부학적 구조가 막이 얇습니다. 큰 사고가 터질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기록 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록 유지는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5년, 10년을 해도 기록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할 때보다 새롭습니다. 이거 지난번 어떻게 했더라?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절대 기억 안 나요. 대충 기억나지 세부적인 상황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과거로부터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브리더라고 하는 직업은 핵심이 관찰과 기록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찰한 다음에는 기록해야 됩니다. 관찰하지 않으면 기록할 게 없고요. 그래서 관찰과 기록을 유의하시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기록해야 되는 것들 가급적이면 뭐 모든 사항들 다 기록하는 게 좋지만 그건 어려우니까 나중에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부화한 날짜 이제 부화부터 시작입니다. 그 앞쪽은 따로 또 기록을 했었죠. 이제 부화한 날짜 아침 저녁으로 밥을 주기 전에 공복 상태에서의 체중 네 0점 단위까지 네 2.3g 여기까지 그 이하는 뭐 이제 어차피 움직이는 동물이라 가지고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여기까지는 그다음에 그러려면 홀드 기능이 있는 이렇게 딱 멈춤 기능이 있는 걸 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체크가 어렵습니다. 나중에는. 그리고 이제 브루더 내부의 온도하고 습도 각 개체별 먹이 공급량 이건 전체로 관리하는 거고 이건 개체별로 배변에 특이한 문제가 있었는지 냄새가 이상하다든지 형상이 이상하다든지 컬러가 똑같은 거니까 컬러도 똑같아야 되는데 컬러에 무슨 갑자기 뭐 다른 붉은 기운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그 개체가 완전히 위닝하는데 독립하는데 소요된 시간 그다음에 해당 클러치 그 배에서 최종적으로 살아남은 개체 숫자 이건 이제 어미를 따라다는 거죠. 네. 기타 가용한 모든 정보 뭐 질병이 발생했다든지 뭐 크롭번이 있었다든지 무슨 뭐 소낭 정체 사우크롭이 있었다든지 스플레이드 레이그가 있었다든지 불이의 문제가 있었다든지 등등등등등의 것들을 다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기록을 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건 이제 하리라고 해서 하겐에 있는 하겐에서 운영하는 이제 그 인공증식 시설이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다른 곳에서 만들어낸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날짜 쫙 써 있고, 체중 써 있고, 종명, 그 다음에 밴드 번호 써 있고, 언제 해칭했는지 써 있고, 피딩 리스폰스, 즉 핸드 피딩 했을 때 반응이 좋았다, 나빴다, 적극적이었다, 아니었다, 얼만큼 먹였고 얼마나 자주 먹였는지에 대해서, 체중이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크로모틸리티는 뭐니까 이 소낭의 움직임, 소낭이 먹이를 그 다음 단계로 잘 넘겼는지 어떤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스페셜 케어가 들어옵니다. 그럼 뭡니까? 이제 탈수를 조치한 것이 어떻게 되는지, 크롭 안에 정체가 있어서 이제 사워 크롭이 발생해가지고 그걸 갖다 씻어냈다, 어떻다, 크롭이 너무 처져가지고 크롭을 다 끌어올렸다, 기타 수의학적 조치가 있었다, 없었다, 그 다음에 브루더 내부에 온도가 없었다, 그리고 누가 이것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 혼자 사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핸드피딩 포뮬러는 어디에 무슨 제품을 쓰고, 로트 번호는 어떻고, 심지어 유통기한이 언제인지까지도 적습니다. 왜? 일반적으로 먹는 먹이에서 잘못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여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뭐라고 씁니까? 종에 대해서 쓰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쭉 보면 케이지 아이디가 어떻고, 페어런츠 아이디가 어떻고, 부모의니까 암컷은 엄마는 누구, 아빠는 누구였고, 그 다음에 몇 번째 알이었고, 그 다음에 추정되는 산란 날짜, 언제 산란되는지 명확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매일 뚜껑을 열어보긴 하지만 까리한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확인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쭉 들어가서 이제 수많은 체크들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 기록을 관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드 인 쉘에 대한 관리 일지입니다. 즉 알 안에서 중질환이 발생해서 죽은 개체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하는 그런 일지입니다.